앞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국제 가중보호 지역에 대한 이야기,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 지역 주민 참여에 대한 이야기. 그 얘기를 저는 중점으로 해서 갯벌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적용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서도 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갯벌이 현재 지금 세계유산 등재된 곳이 총 4곳입니다.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이렇게 있는데 해당 지역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뭐 세계유산, 생물권 보전 지역, 그다음에 뭐 람사르 사이트 그리고 지질공원까지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 지역들이 중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한 지도를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갯벌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 국가 습지보호 지역을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람사르 사이트나 그 다음에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 또 일부는 지질공원으로 확대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마중에 모여서 세계유산이 됐는데 여기서 저희는 뭐냐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뭐냐면 이 공간 계획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생물권 보전 지역 핵심 지역이 유산 구역이 됐고요. 나머지 지역은 다 완충 구역이나 또 협력 구역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안도 마찬가지고요. 신안도 동일하게 갯벌 지역은 다 유산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건 다 핵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섬 지역은 협력 구역으로 되는데 여기서 세계유산에서 완충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계획들에 대한 고민들을 애초부터 해 가면서 이 지정을 했었다라고 하는 점이 좀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핵심적인 가치는 보존, 즉 세계유산에서 말하고 있는 보존을 하더라도 나머지 주변 지역에서는 충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그러한 형태로 저희가 세팅을 해 있다. 그래서 제주도도 이 네 가지 지역이 다 다중보호 지역이 되어 있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갯벌과는 약간 좀 다른 사례입니다. 물론 여기는 또 각각의 다른 특징들에 대한 요소들, 속성에 대한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형태로의 어떤 그 계획을 미리 세운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걸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서도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갯벌은요, 잘 아시다시피 갯벌 지역, 즉 보호 지역 자체가 뭐냐면 지역 주민들의 생업 공간입니다. 훼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갯벌은 지역 주민들이 선사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뭐냐면 그걸 활용해 오고 있고 그러한 토착 지식을 활용한 전통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자연과 인간이 공존되어 있는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미 터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였냐면 지역 주민을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 이분들은 우리는 항상 뭐 교육의 대상, 인식 증진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상호 존중, 즉 그분들은 그 해당되는 지역 갯벌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 갯벌에 20년 이상 했지만 지금도 뭐냐면 갯벌 나갔을 때 저 구멍이 개구멍인지 낙지 구멍인지 무슨 구멍인지 잘 구분을 아직도 못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이십니다. 또 특히 갯벌 보호 지역에서는 가장 갯벌 가까이에 살고 계시면서 날마다 확인하실 수 있는 이 갯벌 관리에 있어서 어찌 보면 최핵심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관리자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어떤 이해 당사자보다도 주도적으로 이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 이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보호지역 한다고 그러면 일단 지역 주민들 뭐 어떻게 하시죠? 일단은 무조건 반대예요. 니네가 뭐 피해가 있다 없다 그런 소리 듣기 싫고 일단 우리는 반대. 그렇죠? 왜? 과거에 우리는 본인 당신이든 주변에서든 뭔가 보호지역이라고 하면 내 재산권이 제한당하고 그렇죠? 또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어떤 그런 제한적인 요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역 주민들을 무조건 만났습니다. 제가 생물권 보전 지역부터 지금까지 만나서 설명회 하고 지역 주민 공청회 한 거 다 합하면 한 300회가 넘을 거예요.
세계유산하는 과정에서만 제가 최소한 100회 이상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하고 여러분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2006년도에 흑산도 가서 배 타고 가서 생물권 보전 지역 한다고 했었을 때 지역 주민들 제일 처음에 갔었을 때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못 들어오게 했었고 들어와서 설명하는데 마이크 빼앗았었고요. 그래서 뭐냐면 나갈 때 뭐냐면 의자 날라왔어요. 뺨 맞고 발로 채이고 그랬어요. 의자 맞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냐면 또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왔을 때는 그렇게 가지 말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마을 단위로. 마을 단위로 가서 이장님 저녁에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많이 만나서 뭐냐면 이분들이 왜 이게 필요한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솔직하게 얘기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뭐냐면 실질적인 그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해결 과제들도 저희가 제시도 하고요. 그걸 담당 지자체에 알려줘서 지자체에서 관련된 내용에 관심을 갖게 하고 본인들이 어려워했던 것을 해소시켜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게 한 2, 3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과 신뢰 관계가 구축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냐면 가면 아이고 이장님, 아이고 뭐 회장님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서로 굉장히 좋은 관계로 유대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지지부진하지만 굉장히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관에서 하셨을 때는 상당히 사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NGO도 좋고 NGO도 이제 뭐 환경 쪽 뭐 이렇게 보존하는 쪽이 아니라 뭐 요새 그 각 지자체마다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을 활용하시는 게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뭘 했냐면요. 이게 지금 그 추진단의 내부 조직도입니다. 조직도인데 등재 추진한 단계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는 각 광역단체 또 기초단체 그 과장급들이 들어오시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의사결정 체계 안에 지역 주민들을 아예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도적으로. 전체가 25분인데 이 중에 지역 주민 아까 5개 지역이었잖아요. 이 지역 주민 대표를 저희가 아예 추진위원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당신들의 의사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또 사업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게 하면서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질적인 이제 관리 사례에서 조금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MAB에서도 지원해 주셨고 또 여기 해수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었는데 특히 모니터링 사업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뭐 보존 관리 그 사업들 말씀 주셨는데 이분들한테 모니터링 어떻게 시킬 것이냐 저희는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이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주제를 줘보자. 그래서 뭐냐면 밥상에 오르는 조개가 해안에 얼마만큼 있을까? 항상 그러시죠. 옛날에는 여기 뭐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럼 실제 이게 우리 얼마만큼 없어졌는지를 당신 눈으로 한번 봐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내년에도 또 잡을 수 있을까? 그걸 당신들이 직접 이렇게 방향부를 짜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당신들의 먹거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당신들이 무엇을 보존 활동에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물론 이 모니터링 결과를 갖고 어떤 데이터화하는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자꾸 이런 모니터링에 참여하게끔 해서 당신들이 여기를 보존하시는 주체입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더 인지시킬 수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 주민들이 예전에 지금 저희 갯벌 같은 경우는 특히 해양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해양 쓰레기를 A라는 지자체에서는 뭐냐면 용역을 맡겨가지고 업체에서 그냥 수거해 갑니다. 지역 주민들은 반대예요. 야, 저거 내가 맨날 가서 내가 삶의 공간인데 내가 좀 치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나한테 조금 주면 좋겠어. 라는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다 그런 식으로 바꿨어요. 용역 업체에서 와가지고 대규모로 이렇게 청소하고 가는 그 방식에서 지역 주민들이 한 달에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안을 청소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야 뭐냐면
아, 내가 보존활동을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뭔가 소득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죠? 이런 인식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추가적으로 뭐냐면 섬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환경 정화 시설이 없습니다. 하수 처리 시설이 없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100가구 이상 되어야만 500명 이상이 되어야만 처리 시설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역 주민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지금 뭐 노령화, 공동화가 돼가면서 그래서 뭐냐면 미생물, 유형 미생물을 활용해서 본인들이 생활 하수가 갯벌에 오염원으로 작용하지 않고 충분히 정화돼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사업들을 파일럿 작업으로 시범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이게 성과가 괜찮아서 아예 해양수산부에 있는 그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로 지금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사업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들로 이게 지금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이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직에서도 뭐냐면 추가적으로 이제는 지역 주민 협의체가 구성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한 50명의 그 구성원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의장단도 구분이 되고요. 또 이분들에 대해서 활동비도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뭐냐면 지역별 현안 사업을 실제적 논의를 해서 이 각 지역별 의장단 네트워크를 만들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실질적인 최고 그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상향식 방법의 그러한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진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지역 주민 협의체 대표가 뭐냐면 이사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로서 최소한 한 분은 들어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지역 주민 협의체 강화를 위한 지금 노력들을 관련된 이제 뭐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민에서 이렇게 한다면 자 관에서는 오늘 관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 말씀을 꼭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안 나오는데요. 넘겨주셔야 될까요? 네. 관에서는 아까 고창에서 잠깐 그 말씀을 주셨는데 다중보호 지역 관리가 과연 고창에서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제가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문화관광, 해양수산, 환경 다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뭐냐면 통합관리 조직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과라고 해서 이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한 과에서 가는 게 필요해요. 세계유산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연유산이 갯벌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문화는 또 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의 세계유산인데 자연유산인데 또 불구하고 람사르 또 다른 지역에서 하고 환경부 아마 그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환경과에서 하고 있을 거고요. 지자체에서 지금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예 뭐 유네스코과 또는 유네스코 다중보호 뭐 국제보호지역과 이렇게 뭐 명칭 어떤 것을 하시든지 간에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사례가 어디 있냐면 신안에 있습니다. 신안에 세계유산과가 있고요. 그 과 안에 7개의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람사르, 생물권 보전지역, 지질공원, 세계유산을 다 관리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통합하는 게 좋고 지역 주민들 주도형의 사업을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데 찔끔찔끔 단기간에 이렇게 해서 뭐 올해 이거 뭐 획기적인 거다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지역 주민들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만큼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지원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갯벌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 예산이 뭐 올해 많이 깎이긴 했지만 여전히 법령에는 그 살아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환경부에는 좋은 제도 해가지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해양에도 적용되게 됐고요. 명품 마을도 만들어주는 그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으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까 이 네 가지에 있는 것은 사실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앞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 보호 지역이 아니라 이게 국제 지정 지역인 이유는 뭐냐면 해당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법 체계로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으니 이거를 국제적으로 유네스코라는 곳에서 지정을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지정 지역이라는 용어가 사실 이제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여러분한테 브랜드예요. 그럼 그 브랜드를 활용해서 국가법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안정화시키셔가지고 자생력을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나중에 자생력까지 확보돼서 굳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 그 몇 년 동안, 이게 뭐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그러한 예산 지원이 여러분들께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